폭행 논란 이후로 이 두 사람이 또 만났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날 손석희 사장이 또 채용 문자를 보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차장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10일 날 폭행이 있었다고 이제 기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아마 11일 새벽에 됐을 텐데 지금 화면 속에 봤던 그런 대화가 오간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러고 나면 굉장히 이제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이제 경찰로 가나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될 텐데 바로 다음 날 손석희 대표가 기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제 지금 늘 뉴스에서 앵커 브리핑 그런 이제 작가 제안을 합니다.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할 수 있으니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거기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17일, 18일 다시 이번에는 기자뿐이 아니라 기자의 변호인까지 같이 합류를 해서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그 새로운 제안은 그냥 단순히 들어와서 일하라 정도가 아니라 매달 1,000만 원씩을 보장하는 용역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렬이 되고 나서 결국은 이 사건이 불거졌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시점 1월 10일 폭행 이 시점에서 모든 논란이 폭발을 했죠. 그랬는데 그 폭행 논란이 있던 다음 날부터 계속 채용과 관련된 제안이 오고 가고요. 또 심지어는 용역 제안 이어서 수입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 내용까지 프리랜서 기자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자, 손석희 사장의 채용 제안은 폭행 논란 일주일 뒤에 두 사람의 또 다른 만남을 기점으로 용역 계약으로 변경이 됩니다. 손석희 사장 논란에 JTBC 회사까지 끼어든 모양새가 된 겁니다.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에도 도움이 돼야 다른 얘기가 안 나옵니다. 사실은 지난 몇 달 동안 매우 서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또 투자가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거고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보자는 얘기죠. 다른 기획사 중에서 서로 의견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용역을 줘서 해결하자. 그냥 반대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잠깐만. 자, 손석희 사장의 개인적인 문제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회사의 문제가 된 겁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지금 영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배임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적으로는. 이번 일련의 사건에서 네.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나와요. 뭐 네. 차 사고가 어땠느니, 뭐 폭행을 했느니, 뭐 공갈 미수니 뭐 나오는데 만약에 다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을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가 개입되는 부분이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손석희 사장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문제들은 사실은 뭐 폭행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맞다고 하더라도 뭐 술 먹고 약간 감정 욱해져서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도 뭐 사생활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손석희 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손석희 사장 측의 반응이 안 나왔으니까 문자를 보내요. 그 기자에게 2년 계약, 월수 1,000만 원. 그래서 한 2년이면 한 2억 4천 정도 되겠죠? 네. 책임자 미팅, 본인이 단독이 아니라 회사의 책임자 미팅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또 문자를 보시면 회사와 조율, 회사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저거는 손석희 사장 개인 돈으로 야 내가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용역을 줄 테니까 내가 내 돈에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게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협박을 받았던 저 프리랜서 기사 주장대로 손석희 사장을 먼저 제안한 거건 손석희 사장 주장대로 기자가 본인한테 협박을 해서 공갈이건 간에 어쨌든 그 개인적인 차 사고와 관련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리랜서 기자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게 전형적인 배임이지 뭐가 배임이에요? 아하. 본인이 안 나가서 배임 미수죠.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배임 미수고 도덕적 정치로 제가 이제 왜 문제를 제기하는 거냐면 좀 억지 주장일 수도 있는데 손석희 사장이 가장 유명한 게 JTBC 뉴스룸 끝에는 앵커 브리핑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모 재벌 기업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똑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자기를 막 취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기자에게 회사 돈으로 자리를 만들어줘 무마하려고 했다. 네. 밝혀졌다. 손석희 사장이 앵커 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자, 처음에는 투자, 용역 계약 대신에 프리랜서 기자의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5개월 동안 손석희 사장은 프리랜서 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손석희 사장은 접촉 사고를 악용해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기자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기사화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일자리를 먼저 제안해왔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걸 쓰는 순간 달려들 놈들이 대한민국의 절반, 최소한 다 알죠. 근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팩트는요, 이게 지금 옮겨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인사라는 사람은 워낙에 누구죠 그게? 정치권 인사예요? 글쎄 이게 과연 정상적인 트랙 안에서 해결될지 저도 상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인사라는 게 지금 야당 쪽인가요? 무슨 어느 정도 뭐 이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라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가운데 명확한 것은 어쨌든 손석희 사장은 접촉사고 기사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내용이 여기저기로 옮겨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현종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사회적 지위, 또 언론계에 차지하는 위치,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논란이 만약에 이제 어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지라시 형태라든지 네. 이런 걸 소문으로라도 사실은 돌아다니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보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그 프리랜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뭔가 소문까지도 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게 그겁니다. 사실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언론계 오래 몸담았고 네. 더군다나 또 언론학 이제 교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네.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문제가 예를 들어서 있으면 자 그럼 보도해라. 나는 내대로 해명을 붙여더라. 그러면 그 문제가 오보에 대해서는 나는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자꾸 이제 문제를 나지 않게끔, 물론 본인이 가지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개인 입장에서는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에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온다면 본인 입장에서 자꾸 제가 볼 때는 뭔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2018년 9월 8일 통화가 있었던 이날은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사장의 접촉 사고를 취재한 지 열흘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랄까요, 그냥 선배님과 같은 배를 타고 싶고, 제가 선배님 정도 되는 저널리스트라 그러면 나머지 인생을 한번 같이 도모해 볼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가 알게 된 게 저한테는 다행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배님, 제가 지금까지 사실관계 인지하고 나서 기사화하지 않은 인시던트는 이게 처음이에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누가 먼저 취업을 청탁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부터 사흘 뒤에 손석희 사장이 이력서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 뒤로 용역 계약까지 제안이 이어지게 됐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손석희 사장이 처음 이걸 취재한 프리랜서 기자가 같은 배를 타고 싶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서로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력서를 요청을 했고, 그다음 이후로는 이제 뭐 탐사 기획국 기자를 하자, 앵커 브리핑 작가를 하자, 미디어 뭐 프로그램 기자를 하자, 여러 가지 채용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폭행 사건 이후에 그럼 정규직 조건을,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비정규직으로 작가를 하되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도 안 되자 결국 마지막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월 2천만 원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용역 계약을까지 제안하게 된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좀 이해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왜냐면 지금 기자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뭔가 좀 같은 배를 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뭔가 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홍 사장도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뭔가 혜택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서 이력서까지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뭐 진실은 나중에 조사해서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이 거래 안에 뭔가 감추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 있지 않게 한다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네. 국민들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저 두 사람이 저런 대화를 나눴을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손 사장, 손 대표나 아니면 프리랜서 기자도 해명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지금 갑자기 든 궁금증인데 예. 본인이시라면 예.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저 정도로 그렇게
겁이 납니까? 아니 예를 들면 손석희 대표의 해명을 들어보면 네. 본인은 그냥 모르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접촉사고 네. 나서. 그랬다고 하면 저는 당당하게 나설 것 같아요. 예컨대 프리랜서 기자를 당신 이렇게 공갈 협박하면 되느냐. 네. 나는 그냥 조사받겠다 그러면 기사 써라. 내가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뺑소니라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되지만 손 대표 말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걸 갖다 놨었고 나중에 합의도 다 끝난 상황이에요. 이 사건 자체로만 가지고는 뭐 물론 그게 그럼에도 뭐 손석희 사장이 기사 나오는 것에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건 하나만 보면. 네. 근데 이렇게까지 프리랜서 기자와 대화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까 손석희 사장이 했던 얘기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절반이 이 얘기를 갖고 나를 달려들 거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많고 그 정도로 지금 예민한 그런 사건이었을지 그 부분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 앞에 천막 쳐놓고 반대해서 손석희 사장 집에도 찾아가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한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은 상대방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타겟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 굉장히 확대 재생이 될 거다. 저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손석희 사장은 항상 언론의 정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원칙대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접촉 사고였습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또 남습니다. 손석희 사장도 또 프리랜서 기자가 일부 인정한 사실에도 이 접촉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 처리 절차를 거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난 그냥 현금을 해도 된다. 그러면 가시라. 그래서 그 다음에 지가 연락을 한 거지 그쪽에서. 끊어봐야 되잖아요. 저 현적이라도. 네. 그 협박 때문에 150을 준 게 좀 약점이 되긴 하겠죠. 그죠? 그게 엄청나게 침소봉대돼서 이상한 쪽으로 일이 흘러갈 거고 뭐 여러 가지로 타격이 너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을 줬다는 건 이 사람이 무슨 약점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죠. 그게 제일 아픈 거예요.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 잠깐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굉장히 흠집 날 것을 예민하게 생각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액수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요. 어쨌든 손석희 사장이 아닌 바에는 그 정도의 긴장감 또는 압박감을 제대로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시선이 지금 또 이 사고가 났던 장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예. 이 손석희 사장이 접촉 사고를 냈던 장소가 어떤 곳이어서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장소가 공터입니다. 네. 공터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교회 주차장인 것처럼 알려졌는데 교회 주차장은 아니고 교회와 전혀 관계없고요. 네. 그 손석희 사장은 교인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주차장은 아니에요. 이게 네, 천주교로 알려져 있죠. 예, 천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공터인데 이게 산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밤 8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밤 8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차를 잘 안 세운대요. 왜냐하면 후미진 곳이고 불빛도 별로 없어서 그 뒤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주로 이제 산행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차를 세우고 산행하고 올라갔다 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밤 10시, 11시 돼서 차를 세우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드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손 사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접촉사고가 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 거잖아요. 손 사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그냥 모르고 갔다고 얘기하고 네. 견인차 운전자는 그건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냥 도망가서 잡으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손 사장과 프리랜서 기자가 나눈 녹취 파일들을 저도 꼼꼼히 들어봤는데요. 여기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왜 내가 당신에게 거기 간 이유를 밝혀야 되느냐, 오직 경찰에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손 사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관계는 일단 경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손 사장에 대한 비판 여론, 이게 가라앉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속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처 방법에 대한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끌려다니느냐. 그리고 사안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 큰 것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대중의 호기심, 나쁘게 표현하면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하는 거였죠. 네. 당시에 사고가 이거 손석희 사장이 얘기했던 알려준 거 이상하게 다른 뭔가가 있나? 그 정도 사고를 가지고 왜 이렇게 저 사람한테 끌려다녔지? 본인 주장 같다면 공갈의 미수가로 고소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좀 오가고 있는 건데 일단은 아마 경찰에서 오히려 수사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손석희 사장은
고소인이기도 피고소인이에요. 공갈미수에 대해서 본인은 고소인이지만 폭행에 대해서 피고소인이거든요. 조사를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아마 그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경찰은 그날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밤에 과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네. 지금 보시면 교통사고가 있다. 그건 팩트예요. 손석희 사장이 그 김모 기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취업을 해서 애썼다.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가지고 손석희 사장은 공갈 미수라고 주장하고 내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거고 김 기자는 아니다. 기자 못 나가게 덮으려고 손 사장이 나한테 먼저 역으로 제도 이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갈리는 거거든요. 공갈 미수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는 범행 동기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갈 미수라고 하더라도 야, 그럼 공갈미수는 왜 그럼 이 사람이 공갈미수라 그래서 동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범행에서 가장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있었던 일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뭐 공갈을 했는지 아니면 반대로 손 사장은 그걸 덮기 위해서 이 김 기자에게 취업을 제안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날 밤의 진실을 어느 정도까지는 경찰이 파헤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게 좀 꽤 오래된 일이고 그렇죠. 뭐 손 사장 2년이 넘은 일이잖아요. 블랙박스가 남아있을 리도 없고 네. 과천에 CCTV가 남아있을 리도 없고 네. 그 주변에 차도 없었으니까 다른 차량과 블랙박스가 남아있을 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목격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가능성은 하나 남아있죠. 그 사고를 당했다고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네. 견인 차량은 블랙박스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언론과 인터뷰를 했지만 신분이 노출되는 걸 극구 지금 꺼려하고 있거든요. 손석희 사장은 어떻습니까? 방송에 대해서는 지장 없이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그런 의지죠. 그런 입장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방송을 하차하는 것이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이제 의사를 밝히고 사실과 주장은 다릅니다라고 의사를 한마디 밝히고 이제 계속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하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거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